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좀 혼조적인 부분이 컸죠. 네, 수급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장 분석하면서 수급 분석하면서 이게 이제 뭐 큰 리스크는 아닌데 시장의 성격을 지금 말해주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였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좀 강하지 못했고 뭐 거기에 이제 한국 시장은 오히려 뭐 코스닥은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어쨌든 종목별 장세, 뭐 섹터 테마별 장세가 뭐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되고요. 지수는 큰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중요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그 흐름 자체가 올해도 아마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간다고 내게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시장이 안 간다고 내가 수익률이 같이 또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정말 자신의 능력만큼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 아마 될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틀 됐죠 올해. 이틀 동안의 시장을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융투자의 수급이 기계적으로 이제 연말 들어왔던 게 나가면서 시중이 조금 눌리는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며칠 상간으로 그런 물량이 대부분 소화된다면 시장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흐르는 쪽으로 가진 않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슈가 좀 많은데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2% 상승, 뭐 보합이죠. 2989포인트. 500 종목 상승했고 300여 종목 하락했고 거래대금이 이제 한 10조 정도, 어제보다는 좀 늘었네요. 코스닥도 12조 정도 거래대금 어제보다 좀 늘었고 0.55% 빠졌습니다. 1031포인트. 800 종목 상승, 560 종목 하락.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했던 흐름이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시총 상위 쪽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 보면 시총 상위 보면 야 오늘 코스닥이 한 2% 빠져도 할 말 없는 그런 어떤 약세. 위메이드 7% 빠졌죠. 뭐 SC팜도 6.8% 빠졌네요. 아프리카TV 6%. 그래서 코스닥 상위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00억 순매수, 기관은 740억 순매도. 코스닥은 2천억대씩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7,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는 흐름을 같이 보였다.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조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은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1% 상승했고 뭐 테슬라든지 애플이 막 엄청 좋았죠. 다우하고 S&P도 0.6% 상승. 그래서 미국이 뭐 너무나 좋고 대만도 이제 거기에 같이 편승하는 흐름으로 1.4% 상승인데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IT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같이 못 따라간 거는 수급의 영향이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전체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이 금융투자 수급이 연말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기계적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배당 수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다 소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죠. 12월 달 들어가지고 막 8천억, 9천억, 3천억 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에 들어왔던 금융투자 수급이 1조 6천억이잖아요. 아이고 28일까지 쳐야겠죠? 28일까지의 수급이 5조 5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5조 5천억 정도가 빠져나가면 어느 정도 소화됐다 볼 수 있겠죠. 3일부터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치면 아이고 1월 3일부터가 아니구나. 29일부터죠. 29일부터 치면 3조 8천억. 1조 넘는 규모가 조금 더 이제 이탈이 필요할 걸로 보이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어지면 글로벌 증시와 좀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대만이 이렇게 치는데 우리나라가 못 친다.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어쨌든 뭐 비슷한 뭐 여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너무나 이제 상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돼서 조금
수급적인 영향이 좀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오늘 니케이 증시도 1.7% 강세였고 홍콩 상해 증시는 약간 좀 빠졌네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좋진 않았던 흐름이었고 지수 이제 차트 흐름 보면요, 코스피 차트 뭐 그냥 옆으로 기는 흐름, 코스닥도 음봉 좀 밀린 흐름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오늘은 지수는 그다지 이제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면 네이버도 좀 많이 빠졌어요. 이 네이버 2.7%, 카카오 2.6%. 저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했던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미리 나가는 물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바이오도 2.5% 정도 밀렸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하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카카오뱅크도 많이 나갔죠. 외국 기관들 꽤나 나갔습니다.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런 성격이 크다고 봐요. 카카오페이도 4%나 빠졌죠. 크래프톤도 3%.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2.6%. 상당히 좀 많이 수급이 나갔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하이브도 3.7% 빠졌고, 그래서 수급 쪽으로 조금 미리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그렇게 이제 좋을 것 같진 않다는 흐름. 코스닥은 완전히 전멸이네요. 외국인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단락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보시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그냥 뭐 프로그램으로 그냥 매도 치는 거죠. 이게 뭐 금융투자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들어왔던 게 나가는 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죠. 받아내고. 근데 외국인까지 거기 가세해가지고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던지는 거는 이게 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정말 중소형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제 로봇 테마 같은 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강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일 거고, 그래서 그런 요 부분이 좀 줄어야 되고요. 어쨌든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는 수급의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 있어야 된다. 뭐 피해 있어야 된다는 게 뭐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좋은 기업은 그냥 잘 쥐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비가 지나가길 기다려야지 뭐 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를 다 밀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 이탈의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메이드도 이제 그런 패턴이 좀 전개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여기서 이제 이중 고점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중 고점으로 여기서 전고점 다시 돌파 못하면 이거 밀리는 거죠. 추세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여기 60일선을 처음 깨버렸잖아요. 이거는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죠. 이건 펀더멘털 내용 이런 것들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차트로 수급의 이동이죠. 수급의 이동이 이제 그렇게 나간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컴퓨터스 홀딩스도 요 정도면 나머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종목이 추세 이탈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여기서 고점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서울 옵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 못하면 요거는 이제 꺾이는 거죠. 다날도 여기서 21선 깨고 여기서 돌파 못하면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도 여기서 21선을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깨버리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2차전지 대장이지 않습니까? 61선 한 번도 안 깨다가 여기 깨버렸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위험 신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기업도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61선에서 계속 깨잖아요. 여기서 재돌파 못하고 해서 꺾이면 일단은 추세 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첨보도 여기서
계속 힘이 약해지니까 계속 닿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그런 섹터군에서 대장주군들이 다소 좀 고점의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제 로봇 같은 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치고 달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도 7% 튀었고 기존 대장주죠. 로보로보가 이제 오늘 25% 튀면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정말 세네요. 유진 로봇도 9% 튀는 흐름 보여줬고 오늘 로보스타 이제 강보합 정도 전고점 부근 매물 좀 받아내네요. 에버리봇도 5% 튀는 단일가가 내일 풀리는 흐름이 되겠네요. 그리고 SPG 같은 감속기 업체도 3% 튀는 흐름으로 고점대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튀는 흐름들 돌아가면서 튀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이번 CES에서 최대 화두는 이제 아마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제 강력한 수급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과 동시 순매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1등이네요. LG화학이 이제 그 다음 순서고 SK스퀘어, SK 이제 텔레콤 분산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고 또 이제 성장 사업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 넘어가면 중소형주네요. 대부분 뭐 로봇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큰 특징점은 없네요. 로보스타 이런 것들 로봇주들이 좀 보이는 편이고 개별주 성격으로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첫 이슈 한번 체크해보죠. 먼저 키움증권에서 나온 CS2022 이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한 기사를 보다가 국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예탁돼 있는 예치금이 한 60조라는 어떤 내용을 봤어요. 야, 지금 주식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대인데 가상화폐 쪽에서도 예치금이 그 정도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이제 강한 어떤 투기적인 수요라고 할까요? 공격적인 수급이 상당 부분 이제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려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또 개인이든 각 주체별로 이제 강한 어떤 투기적인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참 증시 전체가 뭐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낼 때처럼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탄력이 좀 둔화돼 있고 지금 현재 많은 투기적인 공격적인 자금이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도 조금 분산돼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들썩이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지금 연초부터 뭐 로봇 관련된 요 테마 쪽이라든지 이 이제 그 스타일별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뭔가 좀 능동적인 어떤 전략들 그리고 액션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접근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자신의 포트도 시장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투자자가 상당 기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지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수의 중요도는 굉장히 낮아졌고 지수가 이제 오늘 오르던 지수가 오늘 내리든 내 계좌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라든지 지수 분석은 제가 굉장히 비중을 낮출 것이고 종목 그리고 섹터 앞으로 이제 뭐가 좀 뜰 것인가 종목 관점이라든지 섹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를 계속 변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로봇 테마로 이제 많은 비중을 올렸다는 얘기를 드렸고 뭐 결국은 로봇 테마가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좌를 뭐 컨턴 점프를 시킨다
우리가 뭐 자산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이제 큰 돈을 번 투자들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기회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작년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이 크게 불어닥칠 때 개인적으로 그 메타버스의 어떤 시세 분출 크기에 비해서는 이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라든지 그 당시에 제가 포트를 만들었던 게 사실상 이제 갑자기 바꾸기 좀 어려웠던 그런 포트의 어떤 상태였고, 연말에는 이제 확 바꾸는 식으로 이제 많이 변모를 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거 좀, 뭔가 좀 변화에 빨리, 나를 좀 바꿔야겠다. 계좌 상태도. 이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쨌든 전체 지수 차원의 어떤 큰 상승은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2011년부터죠. 2011년부터 2016년도 7년도 정도 한 6, 7년 정도 박스권에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뭐 이런 박스권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수의 흐름이 박스권 횡보나 이런 개념으로 좀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칠 가능성이 단실 내는 좀 쉽진 않다. 특히나 이제 연초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때문에 뭐 100조 원 내외에 달하는 어떤 시총을 이제 만들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형주 쪽에서 이제 수급을 뺏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 기관들 수급 중에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매도하는 수급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을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추측컨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배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지수 차원 그리고 대형주 차원에서 수급적인 이슈가 조금 작진 않다. 그래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거기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매도가 좀 일단락되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 중심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 테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도 굉장히 강했죠.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만도라든지 중소형주지만 뭐 오비고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를 좀 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장 섹터 쪽에서의 어떤 테마단의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좀 만들어질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세게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기는 굉장히 쉽진 않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정도 받으면서 움직여 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지수는 우리가 너무 뭐 가자를 외칠 정도로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 테마단으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서 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한 해라고 봅니다. 뭐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 전망의 어떤 증권가 리포트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읽어봤지만 양분돼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느니 이제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이제 경기의 어떤 회복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고 좋을 것이라는 어떤 언급도 있고 근데 결국은 전체에 대한 그 전략보다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적인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옳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CES라든지 오늘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정부가 1조 원 10년 동안 1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요 CS2022 관전 포인트 보면 핵심적인 내용 잘 담았어요. 이번 CS2022는 그 캐치프라이즈가 이제 콘셉트가 일상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일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고, 지능형 자동화, 메타버스가 전면에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뭐 5G라든지 확장 현실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이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이 빠르게 이제 우리 일상이 되고 있고, 뭐 알게 모르게 사실 뭐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뭐 큰 마트만 가더라도 무인으로 이제 뭐 결제하고, 예, 뭐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알게 모르게 이제 바뀌어가네. 그래서 CES는 이제 더 이상 뭐 IT 가전 박람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이제 차세대 기술을 이제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이제 그런 박람회죠. 그런 성격의 박람회. 그래서 스마트홈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로봇 공학 등에 그치지 않고 스페이스 테크, 푸드 테크, NFT 등으로 이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가전을 넘어선 이제 기술의 어떤 향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각에서 이제 체킹을 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퀀텀 OLED에서 WOLED TV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다. LG전자는 OLED TV의 대중화를 위해서 사이즈 라인업을 확대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중수소 기술을 적용해서 휘도를 30% 개선시킨 차세대 OLED TV 패널을 내세울 예정이다. 그리고 둘째 가전은 이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결합한 스마트홈 기술이 진화할 것이다. 뭐 이런 기술은 매년마다 보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띵즈, LG전자는 싱큐.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쓰고 있죠. LG전자 걸 쓰고 있는데, 어쨌든 편리하고 이제 사실 최적 상태로 이제 관리해주는 어떤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인테리어 가전이 또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비스포크 같은 게 또 성공적으로 삼성에서 또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셋째, 스마트폰은 인도 등 신흥 시장을 겨냥한 보급형 5G 폰과 폴더블 롤러블 폰 등 폼팩터 차별화가 화두가 될 것이다. 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이제 짚었던 것 같고, 넷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로봇은 5G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의 로봇의 상용화, 양산시킨다는 거죠. 그냥 과거에는 500대, 1000대 정도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면, 시연 정도 하는 어떤 시제품 정도 이제 만들었다면, 이제 수만 대 이상으로 이제 상용화, 양산화 시키는 그런 단계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것이다.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의 정점이고, 인간과 감성적인 교감까지도 시도할 것이다 해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 회사가 만들었던, 어제 보여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 쪽인데, 자동차는 차내 경험을 강조한 자율주행 솔루션과 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이 진화할 것이다. 로봇 택시의 상용화가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CES는 그동안 이제 미래 기술의 어떤 방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공유를 하고, 이제 IT 업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해왔죠. 올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메타버스의 어떤 하드웨어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확장 현실과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로봇, 자율 주행까지, 요 관련된 기업들이,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LG전자는 AI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팟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도
굉장히 자율주행 로봇 기대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 싱큐의 적용 대상을 스마트홈에서 이제 모빌리티까지 확대를 해서 자동차가 생활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오늘 띄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SK텔레콤의 이제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의 로보틱스 기술 등이 큰 관심을 받을 것이고, 다수의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서 메타버스 기존의 주도주들은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보여져요.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홀딩스라든지 그런 이제 그 기존의 주도주군들은 좀 무너지는 편이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아마 올라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화두는 뭐 올해도 이어질 것이고, L전자께 또 기대되네요. LG 옴니팟이 또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애플카 이슈를 더 이제 북돋을 겁니다. 그래서 LG 그룹주들을 연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전자가 신규 그 통합으로 이제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 이걸 이제 공개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번에 뭐 로봇 관련된 기술들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게 이런 기술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양산해가지고 생활에 이제 공급할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이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은 사실 밸류체인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낳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시세 분출이 더 강력한 거고, 작년 말부터 이제 매집 기간을 한 보름 정도 가져갔던 게 아마도 그 이유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뭐 반짝 한 1, 2주 상간의 시세 분출로 만들 거였으면 한 며칠 매집하고 이제 슈팅 날리고 이제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연초까지 넘어오면서 돌아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번에 모멘텀이 역대 로봇 관련된 뭐 이슈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밸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CES 뭐 관전 포인트,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발표할 거고 LG도 발표하겠지만, 그 내용 나올 때마다 아마 언론에서는 엄청난 뉴스들이 아마 쏟아질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이거 하여튼 뭐 글로벌적인 외신에서도 기사를 쓰겠죠. 이게 뭐 한국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매집한 이유겠죠. 두고 보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사람을 많이 대체하게 될 텐데, 방범 순찰 자율주행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경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이제 순찰 도는 것들을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한다는 건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이제 실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요게 규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실증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발견해보고 하면서 일단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서 한번 실증해보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가 보네요. 밤 시간에 이제 순찰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 같고,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관악구에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봇이 방범 취약 지역을 시범 순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관련 규제를 유예하고 로봇에 대한 실증을 거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상용할 방침이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상용할 방침이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밤늦은 시간에 로봇이 순찰하는 게 그냥 정말 일상처럼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의 어떤 시대가 정말 빠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정부가 움직이잖아요. 대기업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뭐 대기업, 정부, 글로벌 트렌드.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업종 테마가 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대표 종목이 이제 현대차 그룹 이제 계열사죠. 현대 오토에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이제 올려놓으면서 결국 이제 슈팅을 날릴 수도 있는 신고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흐름하고는 완전 별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지수보다 강한 쪽이 뭔가, 그게 어떤 섹터에 속하는가, 그 군집을 이룰 수 있는가. 군집을 이룬다는 것은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이 어딘가를 계속 봐야 되고요. 만도도 보시면 중장기평선 부근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소화해내면서 오늘 3% 튀었죠. 전고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7, 8만 원 선. 그리고 캠트럭스. 캠트럭스도 이제 작년에도 한 번씩 얘기 드렸는데 전고점 부근에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도 3.8% 튀면서 강한 어떤 상승의 어떤 기조. 지수 흐름과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오비고 이제 중소형주긴 하지만 굉장히 유망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으로 오늘 5% 튀었습니다. 그리고 MC넥스도 이제 꾸준하게 앞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분야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할 중형주로서 많이 강조드렸는데 여기서 많이 힘드셨을까요? 들고 계셨던 분들. 근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이번 CES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또 시연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둔 기술을 시연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밀접한 또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는 이제 삼성자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그만큼 강한 모멘텀과 기술력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 6만원 정도, 지금 5만 5천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에 쭉쭉 올려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 어떤 관련된 테마군에 이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주행, 뭐 로봇 둘 다 이제 비슷하거든요. 인지 판단, 제어, 동작 이 세 가지 어떤 단계가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고 서로 기술도 이제 상호 호환되고 같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과 로봇은 그냥 같이 붙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 시장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비슷하게 좀 움직인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보다 이제 묵직한 종목들이 좀 많고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많고 또 이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함께 이제 자율주행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만한 그런 테마군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바이오 쪽은 이제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셀트론 소식이 하나 좀 있었죠. 단독으로 내온 기사인데 오미크론 흡입형 치료제 하반기 긴급 승인 신청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이제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흡입형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CTP63 이제 차기 이제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죠. 요거가 이제 오미크론에 이제 세포단에서 이제 중환응이 있는 걸 이제 확인했고 요거를 빠르게 좀 임상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임상에 이제 착수할 계획을 갖고 어쨌든 하반기에는 긴급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상하고 긴급 승인 신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흡입형으로 정말 이제 승인받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구용 이제 먹는 치료제보다 제가 볼 땐 더 효용성이 높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흡입하는 게 오히려 한 번에 더 간단할 수 있죠. 먹는 것보다. 먹는 건 이제 5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게 또 이제 부작용도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흡입형 치료제가 경구용 치료제 대비 우월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져요. 주가가 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에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 정말 좀 침체돼 있죠. 예, 지금 어떤 뭐 호재나 악재 이런 거에 이제 크게 반응 안 하는 그런 어떤 주가 어떤 구간에 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수급에 좀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자체가 계속 이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이제 매도하는 그게 이제 우호적이지 않죠. 수급 자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수자가 실종한 어떤 구간대에서 지쳐서 이제 이제 기존 보유자는 그냥 이제 손 놓고 있는 셈이고, 이제 신규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런 소강 국면 속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뭐 기계적인 매도라든지 프로그램성 매도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별로 좋진 않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지금 구간이 결국은 바닥권을 형성하는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던지는 건 굉장히 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빠르게 교체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니라면, 야 이거 지쳐가지고 뭐 좋아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 능동적으로 딴 걸로 교체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관점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지금 코로나 거의 이전으로 이제 회귀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두리온보다는 지금은 이 그룹주 자체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현재 매력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셀트리온의 어떤 사이클적인 면에서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오늘 굉장히 컸던 쪽이죠.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굉장히 셌습니다.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에 10년간 1조 투자를 하겠다. 임상 기준도 굉장히 완화를 해서 이쪽의 신약 개발까지도 이제 육성하겠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대기업 단에서도 뭐 CJ 그룹이 이제 첫랩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9개 부처가 이제 의기투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증을 했다는 거고요. 10년간 1조 원 규모, 뭐 10조 원 1조니까 1년에 1,000억인데 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한 부문에 대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고, 아마 이제 미국을 많이 참고했을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이쪽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 지원을 이제 단행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기술을 이제 많이 높였는데, 그걸 아마 이제 벤치마킹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분야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직 선점하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아직 신약이 없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정부가 육성에 좀 박차를 가는 공격적인 어떤 행보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상시험이 조금 이제 완화시켜준다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시간을 벌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업체들이. 임상 3년 해야 되는데 뭐 1년이면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의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간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관련 기업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에서 이제 과거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썼어요, 리포트를.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신한에서 정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 코멘트를 했네요. 뭐 아까 기사 내용하고 다를 건 없는데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또 표기를 해줬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레스 테라피틱스가 이제 가장 앞서 있죠. 임상 3상, 그리고 이제 올해 그 FDA 승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노맨 컴퍼니하고 고바이오랩이 이제 대장주 쪽이죠. 이쪽에서.
그래서 26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연평균 거의 100%, 2배씩 뭐 성장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높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최초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세레스 테바틱스가 지금 4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데 SER-109가 FDA 허가 심사 중이죠. CD 이런 감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의약품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이제 두 종목이죠.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 결국 신약 기업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산균 쪽에 좀 포커싱을 뒀던 그런 기업보다는 신약에 포커싱을 두는 기업이 밸류업 측면에서 이제 더 이제 유망할 수 있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항암제 쪽이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젠 001 여기 이제 고용암 타겟이고 미국에서 1비상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위암으로 한국에서 2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암에 대한 부분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가치도 거기에 또 비례하게 또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건선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 대비해서는 약간 좀 밸류적으로는 조금 낮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첫랩 BP도 제노포커스는 좋은 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는 앞선 두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이게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물가 같은 것들이 인상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저도 좀 놀랬던 게 최근에 이제 구내식당 갔는데 이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가격이 당연히 올라야지 이렇게 원재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당연히 뭐 그 건축비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가격의 인상 이런 것들이 물가의 어떤 부분들이 부담을 올해도 역시나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슈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좀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특이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이제 50억 시비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라서, 뭐지? 무슨 기업의 시비를, 전환사채를 이제 받았을까 했는데, 가수 홍진영이라고 보니까 이제 이 홍진영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의 어떤 지분을 상장 기업 아센디오가 기업 가치를 235억 원으로 평가해서 50억 유증에 참여했고, 50억은 홍진영의 보유 주식을 인수했다. 근데 이제 보유 주식을 인수하면서 홍진영 씨에게 50억 캐시로 준 게 아니라 50억 시비로 이제 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가보다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리스팅 조건이 액면가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건은 좋은데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주식을 보면 조금 특이하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뭐 확정지어서 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경험과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빠지는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빠질 때마다 반등 나올 때 거래가 튄다.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어떤 움직임들인데,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일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시비로 50억을 받았다. 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기업을 보니까 4년 연속 이제 또 이제 영업이익 적자선 관리 종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랄까요, 저러면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주가를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얘기한 거예요.
예, 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기업을 보니까 기업의 어떤 영업 현황 자체가 좀 별로 좋진 않고 제가 볼 때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건데 이 기업에 CG를 받았다. 이 기업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한번 생각이 됐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한번 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데 5년 연속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인데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근데 특이한 어떤 거래가 좀 발생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 그리고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은 특정 부분에서 타오른 분위기고 전체로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작년 연초 맞죠? 작년 연초의 어떤 분위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뭐랄까 좀 투자 각 주체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좀 탐욕이 흥분이 좀 보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부분에서 어떤 섹터가 더 또 치고 나갈지 한번 보면서 결국은 대형의 게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잘 또 분석해서 전략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